하반기 부동산 시장 오를 건지 내릴 건지. 변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잖아요. 금매를 잘 잡으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하락폭이 커지면 실수요가 다시 살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량은 조금 회복하면. 그래서 그 파는 사람들을 알면 왜 호가를 낮추는지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줄 아시네. 세종시로의 국회의전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잖아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집값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한번 의견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이건 뭐 정치적 의지의 문제니까요. 뭐 예측하는 분야는 아닐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렇게 되면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쉽게 말하면 세종시에. 근데 세종시를 잘 보면 수요자 중에 투자 비율이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세종시 아파트에서 투자로 사는 사람들이 40% 정도였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뉴스를 해석하는 방법이 좀 필요한데요. 세종시로의 국회의전은 새로운 이슈가 아니에요. 투자 시장에서는 새로운 뉴스가 아니면 영향을 안 미칩니다.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죠. 2020년도에 국회의전을 한다고 그래서 이미 다 샀어요. 그때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도 최근에 뭐 거래도 오히려 더 안 되고 가격이 오히려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국회 이전의 뉴스와 이게 실현 여부하고는 다르게 이것 때문에 세종의 부동산 시장이 크게 바뀌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이슈가 나오면 달라지겠죠. 용산이 이제는 세종시로 이전한다더라. 행정부가 이전한다더라. 아니면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뭐 헌법재판소, 법원이나 일부 대기업들이 뭐 거기에 이전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다른데 이 국회 이전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간만에 또 이게 동의를 하게 되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이전했으면 좋겠다. 우리 삶에 국회가 무슨 도움이 되냐. 안 보이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비효율이 있어요. KTX 타고 회의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이게 하는 비효율 때문에 국감하게 되면 난리도 아니잖아요. 세종 가서 일하면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왜 꼭 여의도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국감 화상으로 하면 안 되나요?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가지고 제가 국회의원 되면 추진해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여당이고 야당이고 사실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또 충청권의 표심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말은 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시간을 두고 대선에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 대선까지도 아마 10년 이상의 저는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세종시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광수 대표님이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려진 호재는 더 이상 호재가 아닙니다. 2020년에 충분히 반영이 됐고 2020년 분위기를 살짝 말씀드리면 세종시에 계시는 분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서울처럼 된다. 집값도 서울처럼 될 거야. 지금 빨리 사야 돼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그 후에 이제 또 많이 조정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게 뭐 크게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세종시에 거주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에 투자를 해서 급진적한 어떤 성과를 냈던 땅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국가가 기획했던 땅이라는 거예요. 강남이 대표적이고요. 원래 강북에만 사람들이 살았는데 강남을 국가가 기획했고 울산, 그 가난한 어촌마을, 포항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국가가 기획을 했던 곳은 가장 급격한 집가 상승이 이루어졌어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세종시 원래 있었던 연기군 주민뿐만 아니라 충청도민들도 다 알아요. 특히 충청도민들 사이에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저도 세종시에 살 때 아파트 구하러 가고 그 근처에 주말농장 하고 싶어서 한 100평 정도, 그 100평도 커서 나중에 이거 감당 안 된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엄청 힘들었는데 그 100평 정도 텃밭을 사볼까 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4명이서 이제 알아보러 다니는데 동네에 오랫동안 터줏대감으로 있었던 공인중개사 아저씨들을 만났어요. 그 연기군 때부터 있던.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충청 지역 분들에게는 믿음이 하나 있대요. 호남은 어차피 이쪽, 영남은 어차피 이쪽을 찍으니 항상 선거가 접전이 되거나 아니면 캐스팅 보드에 표가 필요할 땐 자신들에게 많은 걸 줬대요. 대표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때는 서울대학교와 똑같은 위상인 카이스트를 대전에 내려보내줬고, 그 다음에 DJ 때는 청이라고 붙은 것,
통계청, 특허청, 관세청, 청 단위를 전부 다 또 대전에 내려보내줬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또 충청권 표심을 잡았고, 이명박 때는 과학 비즈니스 벨트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거 조 단위로 또 시설 투자해주겠다고 했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아세요. 여기가 한 번에 뭐가 다 완비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우리 쪽으로 뭘 보내주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이번 선거든 다음번 대선이든 총선이든 조금씩 내려오지 않고선 안 된다라는 어떤 믿음들이 있더라고요. 동네 분위기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도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예. 좋은 위치에 있군요. 충청도 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근데 이 점에서 되게 흥미로운 게 있는데 대한민국 부동산을 얘기할 때 이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국에서 이제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누가 되면 어느 동네가 오르고 뭐 부동산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 그 얘기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원유나 가스 관련된 주가 오르고 뭐 바이든이 계속되면 또 전기차가 될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투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은 주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더 이런 정책이나 민감하게 주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부동산을 투자로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양도세, 취득세 이런 거에 민감한 거죠. 양도세 내가 한 집에서 오래 살면 양도세 안 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누가 되는가가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돈 벌어서 양도세 낼 것 같으니까. 사실은 내가 투자자니까. 이거 제가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런 정치 얘기를 하고 이런 게 불가피하다. 특히 부동산에서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오를 건지 내릴 건지 전망에 대한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을 전망할 때, 가격 전망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역시 수요와 공급인데요. 수요는 집을 살려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집을 살려는 사람은 실수요가 있고 투자 수요가 있는데요. 투자 수요는 지속 감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수요가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근데 실수요는 약간 양상은 달라요. 왜냐하면 어차피 쓰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뭐 변동할 수는 있는데, 근데 실수요가 집값 상승이나 하락을 결정하지는 않으니까 그 정해진 상수의 값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격의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수요가 없다고 해서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사과는요, 안 사면 가격이 빠지게 돼 있어요. 가면 갈수록 썩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파는 사람이 싸게 파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할인도 있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싸게 파지 않으면 더 떨어지지 않거든요, 가격이.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근데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를, 전국도 마찬가지고요, 매도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팔고자 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거고, 이게 서울 아파트만 해도 1년 전보다 거의 40% 이상 증가했는데요. 일단 파는 의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번 총선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물건을 내놨는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좀 시장이 변해서 집값 오르면 나 좀 비싸게 팔아야겠지. 그런데 총선 이후로 실망감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 실망감이 터지면 이제부터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분들이 호가를 낮추게 될 겁니다. 그럼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전 그 하락폭이 수요가 없는 상황 속에서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 하반기로 갈수록 가격 하락폭은 조금씩 더 커지고, 가격 하락폭이 커지면 실수요가 다시 살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량은 조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하반기에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이제 변수하고 기대감인데, 일단 기대감을 본다면 일단 하락폭이 커진다고 이광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는 보합세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잘 안 되는, 거래량은 떨어집니다. 근데 과거 사례를 보니 이 시기만 지나가면 또 올라가더라 라는 심리가 지금 또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매물이 이제 8만 호가 이제 넘어섰다고 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호가를 올려요. 집주인들이 호가를 내리면 매수자들이 따라 붙어줘서 거래가 좀 될 수도 있는데, 호가를 안 내리고 있어요. 추석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800건 정도 되다가 1,800건까지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다가 2024년 오래되면서 조금씩 늘어나서 2월이 좀 떨어진 거로 나오는데, 2월은 날짜가 작잖아요. 그리고 설 명절이 있기 때문에 사실 2월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3월도 늘어났고. 그러면 우리가 상반기에 전문가들이 또 전망을 할 때 상저하고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반기는 좀 좋아질 거예요. 기준금리가 좀 내려가니까.
기대감이 커지니까.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래도 21대보다는 22대가 낫지 않겠어? 라고 했는데 지금 두 가지 기대가 다 무너지고 있죠.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상승 압력은 굉장히 낮아졌는데 하락폭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집주인들이 그럴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전제 조건은 이제 변수를 얘기해야죠. 저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제 정책적으로는 변수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정치권들이 지금 뭐 원 구성하고 자기들이 바빠 죽겠는데 민생에 뭐 그 정도까지 신경을 안 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변수는 결국에는 금리와 그 국제 정세. 올해는 기준금리 못하는 걸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반대로 기준금리 내리게 되면 기대감이 높아져요. 반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또 시작이야. 이번에 올라가면 앞으로 그럼 또 얼마나 더 올라가는 거야. 큰일 났네. 분명히 급매물이 나옵니다. 호가 뚝뚝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하락폭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변수인데 지금 우리가 이런 변수를 논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파월 의장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그냥 보합 흐름이 유지가 되고 변수에 따라서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잠깐만 제가 박종 교수님 말씀하신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처음에 집을 내놓을 때부터 호가를 낮추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증가할 때 당연히 호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거래가 안 되겠죠. 일단 그런 현상인 거고, 두 번째는 아까처럼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실망감이 있다. 그게 자산시장에 지금 반영이 안 됐다고요. 그 실망감이. 아직 반영이 안 됐다. 네,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가격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게 지금 자산시장의 반영이 조금 속도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영향이 있으니까. 영향은 있죠. 그 말씀에 미미한 변화는 전적으로 있죠. 공감. 뭐냐면 다시 이제는 금리 뭐 이렇게 될 거야, 경기 위축될 거야, 그런 이제 마음의 변화가 났는데 혹시 인하되면 영향이 크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 마음 바뀐 게 시장에 영향을 안 미쳤는데 벌써 그 변화를 얘기한다는 건 좀 빠르다. 그러면 네. 그 불안감 때문에 네. 호가를 바로 떨어뜨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일단 적어도 6개월, 1년은 저는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집을 누가 파는가 이제 다음 주제이긴 한데요. 지금 누가 파는 거에 집중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 파는 사람들을 알면 왜 호가를 낮추는지 제가 다음 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저 끊을 줄 얘기도 안 아시네. 했는데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분위기인데, 이거. 절묘하게 끊어버리네. 자, 저도 두 분 의견과 거의 비슷합니다. 보합세예요. 그런데 저는 관점을 달리해서 개인 차원에서 비유를 좀 드리면 보합세라고 해서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번에는 금매를 잘 잡으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그 영끌족이라고 부르는 대출을 좀 많이 껴서 부동산을 취득한 분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 매물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한 해, 두 해, 세 번째까지 버티면서 금리 좀 낮아지려나 부동산에 호시절 올려나 그렇게 견디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못 견디고 금매로 던진 매물들, 아까 말씀 주신 사례도 그런 매물들 잘 잡으면 굉장히 싸게 살 수가 있는데 올해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 하면 올해는 더 이상 연준에서 금리를 우리 연초에 기대했던 것만큼 급격하게 낮추지 않을 것 같아. 견딜 수 있는 희망 고문이 이제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올해 안 낮추는구나. 그럼 내 이자 비용을 계속 더 내야 되네.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이렇게 그 레버리지 껴서 살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직장이 좀 견실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직장이 견실한 대표적인 업종에 해당되는 금융, 건설, 미디어, 유통 이쪽에서 올해 구조조정 아닌 구조조정을 다 단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었을 때 현금 흐름에 변화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던져야겠습니다. 해서 뭐 20% 낮춰서 또는 뭐 많으면서 30% 낮춰서 던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합세 중에 금매물이 이런 가격에 이 매물들이 라는 것들이 있는 게 저는 하반기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분의 전문가분께서 이제 보합에서 이제 하락을 모두 다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럼 결국에는 과연 어느 정도 집값이 올바른 집값인 거냐? 뭐 적정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적정 가치가 10%냐, 20%냐, 30% 하락을 얘기하기는 힘들죠. 그걸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고요. 심지어 뭐 주식이나 부동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수치를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건데 집값이 충분히 떨어졌으면 다시 수요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부동산은. 왜냐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시점이 충분히 떨어졌을 때다.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 드리는 게 거래량인데
집값이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면 그때가 집값의 바닥이라는 거고,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수요가 다시 증가해서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을 보실 때 그 가격대에 살 사람이 다시 생겨나고 누군가 사기 시작하느냐, 이걸 보시면서 시장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집값이 어떤 추세로 가는 게 가장 적정하냐 하는 그 기준점을 하방은 물가 상승률을 추종하면 왜냐하면 집도 조성 단가라는 게 들어가니까 그게 하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상방은 물가 상승률 더하기 실질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명목 경제 성장률이 되겠죠.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해서 내 소득이 늘었어요. 그럼 지불 여지가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조성 단가가 올랐지만 거기에다가 건설회사든 아니면 뭐든 간에 우리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좋아요. 프리미엄으로 얼마 더 내시면 어떨까요? 이런 것들의 구매력이 받쳐주니까 상단은 그래서 실질 경제 성장률까지 합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집값의 상단. 저는 그렇게 항상 봐왔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안 오르면 예를 들어서 저는 2026년 즈음 되면 이제 정상 가격이 온다. 안 오르고 그때까지 버티면. 왜냐면 지금 물가가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가파르게 조성 단가가 올라가서 이제 아파트 지으려면 이 정도 금액 드나 봐. 이런 수준까지 가서 저는 2026, 7 그 정도까지 이 상태가 유지되면 이제 적정 단가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정의를 해야 될 건 지금 집값이 적정하냐, 그러니까 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 우리 PIR이나 본다면 사실 2020년, 2021년에 많이 올랐고요. 사실 버블이 발생한 건 아마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버블이 제거가 됐느냐, 버블이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느냐가 이제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최근 2023년 1월부터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사실 저는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버블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 거품을 어떻게 제거하는 거지? 하나의 방법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는 방법. 우리 화폐 가치가 또 떨어지니까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2026년이 될지 2028년이 될지 그때까지 그냥 보합세 흐름, 한 2028년, 2030년 정도 되면 2020년 가격이 비싼 가격일까요? 더 이상 비싼 가격 아니죠. 그동안에 건축비는 천정부지 올라가 있고 입주 물량은 부족해져 있을 것이고요. 전세 가격은 올라가 있으면 더 이상은 아닙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트리거 변수가 생겨서 케어패 당하는 방법. 한마디로 집주인들이 케어패 당해서 급매로 집어 던지는 방법. 그렇다면 그 시기는 저는 훨씬 더 단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 본다면 언제 사는 게 좋은 거야? 얼마에 사야 되는 거야? 라고 한다면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지느냐? 아니면 2020년 상반기나 2019년 하반기 정도 가격으로 떨어지느냐? 이 정도라면 무조건 저는 사야 된다고 보고요. 필요한 사람,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두 번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사야 돼 라고 하면 이게 몇 년도에 올지도 모르는 2차 하락이나 케어패를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기성세대들은 버틸 만한 여력이 돼요. 이미 2017년, 2018년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진짜 투자자들은 그때 굉장히 많이 샀어요. 지금 집값이 조정돼도 마진이 남아있는 분들이에요. 문제는 영끌하신 분들, 2020년, 2021년에 들어가신 분들은 자금력도 부족한데 무리하게 좀 사셨어요. 버틸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경험도 부족해요. 경험해보지 못하면 모르거든요. 지금이 아마 기성세대들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힘들 거예요. 뭔가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안 좋아지고 금리 내릴 것 같은데 안 내리고 이게 1년 이상 지속이 된다? 아마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못 버티는 분들은 아마 급매로 10%든 20%든 저렴하게 내리는 물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금력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사시고, 조건은 내가 사서 바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바로 올라가면 땡큐고 바로 안 올라 5년 후에 올라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세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박사님 어떤 게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뭐 세 개 다 마음에 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 선택하세요. 하나만 선택하세요.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전 다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세 분 전문가분께서 이런 의견이, 이런 전망이 어느 정도까지 좀 지속된다고 좀 생각하면 될까요? 저는 2026년까지 지속될 것 같고요. 선거 결과 이후 제가 특정
파에 뭐 호불호가 있는 거 아닙니다. 약간 내임덕이 좀 빨라지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한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대통령 임기 3년 남았다가 아니라 2년 남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2년 뒤에는 본격적으로 차기 주자들이 자신들의 비전을 던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요즘 또 코로나19 이후 또 변화된 게 부동산에 대해서도 마치 주식 투자하듯이 시장의 대응이 되게 발빨라졌고, 실제 부동산을 주식처럼 사고 파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반영의 속도도 상당히 빨라질 거라고 봐서 저는 2026년 상반기에 많은 변화들이 생길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2022년부터 사실 보합이 들어갔잖아요.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올해가 3년 차입니다. 올해 지나고 2026년이면 5년 정도 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조정이 5년이면 특히 서울 기준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2025년, 2026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반대로 무리하게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기회를 노리는 분들한테는 또 기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시점인데, 12라운드까지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렇다면 중간에 8라운드 정도에 KO되지 않겠냐. KO되고 빨리 끝나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저는 2025년, 2026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보다는 어쨌든 한국의 부동산 사이클이 좀 빨라졌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변화가 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근데 이제 조건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예상한 대로 집값의 하락폭이 좀 커지면 변화가 좀 빨리 오겠죠. 그런 시점을 뭐 정확하게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런 조건이 있고, 만약에 저는 하락폭이 더디거나 김만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기가 오랫동안 보합으로 가면 회복도 그리고 상승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리고 지지부진한 상황이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저는 조건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한번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희석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금리에 대한 어떤 변수와 금리가 아닌 그 밖에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좀 어느 부분의 변수들 좀 눈여겨서 올 하반기 좀 보면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에 크게 영향을 준 변수는 저는 없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금리 얘기도 많이 하시지만, 그러니까 금리가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하락이다 상승이다의 관심은 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락폭이 얼마나 되느냐, 상승폭이 얼마나 되느냐, 사실 여기가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하락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상승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조금씩 움직여 나가는데, 특히 하락으로 보면 그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시장 전망할 때 지금 금리의 영향을 크게 보는 이유는 최근의 경험 때문이에요. 최근에 기준금리가 엄청나게 하락하니까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 거지, 예를 들어서 조금만 하락했다 그러면 시장에 영향을 못 미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앞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수 있는 거시경제적 변수는 조금씩 변할 거기 때문에, 그 변수 때문에 뭐 크게 영향을 미칠 그런 상황들은 많지 않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박정훈 교수님 마지막을 대면 장식하기 위해서, 저는 금리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공교롭게도 2022년에 금리가 예상보다 다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우리 모두 패닉에 빠졌잖아요. 금리 때문에 집값 떨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진짜 금리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을까요? 떨어질 때가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장해 줬잖아요. 야, 12시에 신데렐라 파티 끝나야 되는데 야, 2시까지 더 놀아. 더 놀았잖아요. 더 놀다 보니까 이게 피로감도 누적이 되고 버블도 더 생기고 이제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공식이 성립됐냐면, 금리 때문에 집값 떨어졌어? 그럼 금리 내리면 집값 다시 올라가겠네? 라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맞다 틀렸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과거로 보면 2008년,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생기고 이제 집값이 한번 떨어지고 이제 보합세 유지하다가 2012년도에 한 번 더 크게 떨어지는데, 그때는 DTI, 대출 규제가 집값 잡는 마법, 소득 대비 대출을 규제하니까 이제 집값이 잡히는구나. 대출 규제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 공식이 진짜 맞았을까요? 공교롭게도 맞아 떨어진 거고요. 문재인 정부 8.2 대책 나오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대출 규제잖아요. 먹혔나요? 하나도 먹히지 않습니다. 2017년도에 집값 올라갈 때 대출 규제 내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부터 기준금리 때문이 아니라
그게 마침 그때 나오면서 맞아 떨어진 거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집값이 생각보다 반등을 좀 못하네 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처음에 좀 반등하다가 멈추면 기준금리가 문제가 아니었어? 라고 한다면 기준금리가 크게 올라도 패닉이 오고요. 믿었던 기준금리를 한 번, 두 번 내렸는데 시원찮아. 그럼 뭐가 문제였지? 라고 할 때 한 번 더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금리를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두고 있고요. 그 다음 변수는 뭐 우리가 정책적인 변수는 지금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PF가 석이 좀 정리되는 수준에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와 다른 결과들이 나왔을 때 보험사, 증권사들이 흔들흔들 된다든지 하게 되면 또 다른 굉장한 충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금리에 대해서 한 3가지 군집으로 나눠서 제가 주로 분석을 합니다. 서초나 강남 같이, 그러니까 대출이 아예 안 되는 매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와 상관이 없죠. 내 돈 주고 박는 건데, 물론 기회비용이라는 차원에서 금리를 생각하긴 합니다만, 그분들이 뭐 그런 기회비용까지 고려할 만큼의 자금이 빡빡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서초 강남은 기준금리와 무관하게 자기 갈 길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책금리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이게 9억 원대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국민평형대라고 했는데, 요즘은 9억 원대가 아닌 매물이 많지만, 예전 같은 경우 노원이나 송도라든가 광진구 이런 쪽에는 9억 원 언저리에 국민평형대 같은 경우는 정책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시중금리 말고요, 기준금리 말고 국가가 정책 상품으로 어떤 걸 내줬느냐에 따라서 그 시세가 갑자기 확 올라가거나, 그 상품들이 잦아들면 갑자기 시세가 주춤하거나 오히려 그냥 떨어지거나. 그래서 오히려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그 정책금리 기조에 따라서 송도 지역이나 노원 지역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차익 매물 거래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계세요. 제가 좀 아는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레이존에 해당되는 뭐 어떻게 보면 국민평형 이하의 9억 원 이하의 매물이 많은 곳이 아니고 서초 강남이 아닌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중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뭐 기준금리 추이에 따라서 변화는 따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 계급이고 자산이잖아요. 집 하나 두 개 있는 사람들이 무주택으로 간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게 증거가 나오는데요. 오래 갖고 있고 그게 고령자면 팔기 시작해요. 중요한 거는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팔고 무주택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전 두 분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두 분 다의 의견에 다 동의하는 흐름을 보거든요.